자, 시사기획창 이번 주 화요일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사전에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왜 이렇게 살인적인 인플레가 나타난 건지, 그리고 특징이 뭔지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건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물건값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연필의 가격이 원래 1,000원이었는데 1,500원으로 갑자기 뛰었어. 물가가 폭등하면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필이 무슨 어떤 뭐 달라진 게 없고 그냥 뭐 여기 첨단적인 뭐 어떤 기능이 삽입된 게 아닌데도 그냥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뛰었다면은, 다시 말해서 그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돈의 가치가 왜 떨어졌을까요? 많이 풀렸으니까 떨어졌죠. 뭐든지 무슨 물건이든지 많아지면 가치가 하락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으니까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게 물건값을 끌어올린 겁니다. 코로나 위기로 모든 나라가 다 어려웠습니다. 너도 나도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돈을 풀었습니다. 돈을 풀어서 그 돈으로다가 일반 국민들이 뭐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뭐 시계도 새로 사고,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만큼 지갑이 좀 두툼해졌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업들이 공장에 많이 돌아갑니다. 왜냐,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그러면 공장도 물건이 많이 풀리네. 그럼 우리가 수입이 좋아졌으니까 이참에 좀 새로 공장도 새로 짓고 투자도 하고 신입사원들 뽑아서 고용도 늘려야겠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돈을 풀면은 경기가 산다라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거든요. 과거에 계속 그래왔습니다. 2000년대 미국에서 IT 거품이 갑자기 터져서 경기가 침체됐을 때, 실업자 늘어나고 공장 문 닫고 그랬을 때 미국 정부 역시 돈 풀어서 경기를 이렇게 살렸습니다. 실제로 살아났고. 그리고 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발발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품이 터져서. 그 당시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 돈을 찍어내는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었습니다. 왜냐, 돈을 하도 많이 풀어갖고 마치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풀어내듯이 달러를 막 뿌렸다라고 해서 이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자, 2020년대 코로나가 전 세계 덮치면서 모든 나라의 경기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 이때 무려 4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4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천조거든요. 5천조 원. 뭐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왜냐하면 코로나로다가 너무나도 다들 그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물건도 안 사고 식당도 안 가고 기업들 문 닫고 실업자들 늘어나고 하니 돈 풀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게 여태까지 그래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는 코로나로 침체됐던 게 그나마 간신히 살아났죠. 살아나서 미국에서 4조 달러가 풀려서 결국은 이 돈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유일한 기축통화국이니까 이 달러가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이른바 인플레를 수출한다고 하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이 달러들이 지금도 한국의 아파트 벽면에도 다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결과로 물건값이 폭등했죠. 이 연필 하나 값이 1,000원이 든 것이 1,500원이 됐습니다. 왜냐? 달러를 이렇게 많이 4조 달러나 찍어내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당연히 연필값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거죠. 원래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인플레가 극심하게 살인적인 물가가 급등할 걸 그럼 모르고 이렇게 돈을 찍어냈느냐. 겁도 없이. 지난 30년 동안은 돈을 암만 찍어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거든요. 1,000원짜리 연필이 그냥 1,000원이 됐습니다.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암만 찍어내도. 2000년대 IT 거품이 터졌을 때 그때 돈을 풀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2008년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도 미국도 돈 풀고 일본도 돈 풀고 유럽도 돈 풀었지만은 물건값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0원짜리가 1,500원이 됐거든요. 살인적인 인플레가 전 세계를,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를 다 덮쳤습니다. 예전에는 2000년, 2008년 지금까지 쭉 돈 풀었을 때는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왜 갑자기 이렇게 물가가 튀어오르고 인플레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까? 이상하잖아요.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달라진 게. 세계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화가 바로 종식되는 시점, 세계화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돈을 풀어버리니까는 인플레가 튀어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세계화라는 게 뭔데 인플레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한 거냐? 세계화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아주 싼 값의 원자재와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싼 값에 그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인 경제 질서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편합니다. 그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폴란드,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게 바로 세계화다. 싼 물건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게끔. 그게 바로 세계화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세계화가 종식이 되더라 라는 그 시점에서 인플레가 터진 거거든요. 자, 그럼 세계화하고 인플레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먼저 하려면은 세계화가 그럼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세계화가 시작된 시점은 1991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1991년도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1991년에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정말 넘사벽이었던 일본의 경제가 이 1991년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장기 침체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메이드 인 재팬, 소니 텔레비전, 혼다 자동차, 도시바의 반도체, 정말 전 세계에서 겨룰 상대가 없을 만큼, 대적할 상대가 없을 만큼 경제 대국이었죠, 일본은. 미국과 경제적인 경쟁 상대는 유일하게 일본밖에 없다. 오히려 미국의 경제를 규모를 앞선다라는 평가까지 받았을 정도의 일본이었습니다. 그런 경제대국 일본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압도했던, 경쟁할 수 있었던 일본이 1991년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장기 침체로 들어가면서 꼬꾸라집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1991년에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서구 이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체제, 이 두 개가 완전한 대결 상태였었죠. 냉전 체제. 이 둘이 뭐 정치적인 거는 물론이고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제적으로도 서로 교류, 서로 간의 뭐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의 어떤 무역 이런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고요. 체제와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경제 체제도 완전히 따로따로 놀았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무너졌거든요.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서구의 자본이 폴란드에 들어가서, 헝가리에 들어가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그 여건이 됐습니다. 떼일 염려 없이. 예전에는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상상도 못했거니와 들어가면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이거 정말 이 국가에서, 공산국가에서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야, 니들 다 나가, 이거 우리 거야 해버리면은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근데 러시아라는 정치적인 경쟁자가 무너지면서 들어갈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경쟁 상대인 일본이 무너졌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경쟁 상대인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국제적인 정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를 모두 미국 중심의, 미국 주도하에 끌어나갈 수 있게 되는 그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아주 만성적인, 고질적인 인플레에 굉장히 시달렸었거든요. 툭 하면은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요즘 뭐 3%, 4% 이것도 높다고 막 하잖아요. 그때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20%였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만성적인 인플레에 시달렸었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적할 상대가 없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는 서구의 자본들은 이때부터 전 세계를 하나의 어떤 협업 기지로 만들어서 싼 값에 원자재를 중동에만 의존하지 말고 남미에도 석유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석유가 있고 세계 여러 곳에서 원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값싼 원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중국이든 폴란드든 헝가리든 이쪽의 공장에서 싼 값에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세계화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른바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가성비 높은 상품들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가격에 미국의 그리고 서구 세계의 슈퍼마켓에 백화점에 진열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건값이 굉장히 싸진 거죠. 더군다나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 체제에 가입을 했잖아요. 이로써 완전히 세계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중국이라는 세 개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제 서구의 자본은 카자흐스탄의 구리로 또 우즈베키스탄의 면화로 뭐 폴란드의 공장, 헝가리의 공장, 베트남, 중국의 공장에서 옷가지와 신발 또 뭐 전화기, 라디오,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들 또 모든 상품들을 예전에는 상상도 없을 정도의 가격으로다가 만들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체제를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많이 풀려서 경기가 과열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물가가 튀어오르는 이게 바로 인플레였잖아요. 이게 당연히 등식이었는데 이 등식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왜냐? 돈을 많이 풀어도 그러면 물가가 당연히 올라야 돼. 상품값이 이 연필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연필을 갖다 1,000원에 항상 공급해 줄 수 있는 세계 어떤 나라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필에 들어가는 원자재, 뭐 흑연이라든지 고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싼 값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원자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도 세계 도처에 널리 널렸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돈을 안만 풀어도 이게 물가를 튀어올리는 이 인플레라는 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2000년도, 2008년도에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지만은 전 세계가 풀었지만은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라는 거는 그냥 잠자는 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냥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론적인 용어가 됐고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 왜냐? 세계화라는 언제 어디서든 싼 값의 물건을 슈퍼마켓에 백화점에 공급할 수 있는 그 경제 질서 체제가 구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이 세계화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마도 베네수엘라 겁니다. 베네수엘라 이 석유 생산량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습니다. 매장량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서구 자본들이 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석유 생산 시설을 다 구축을 합니다. 갑자기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집권하더니 이거 보니까는 전부 다 남 좋은 일만 시키네.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해서 전부 다 이 석유 생산 시설을 그리고 석유를 국유화시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남 좋은 일만 시키진 않겠다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주도로 베네수엘라 이 세계화에 반대하는 깡패 같은 국가 아니냐. 그러니 국제 질서를 흐트리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우리가 사지 말자라고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석유 매장량이 암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팔 데가 없는데. 이 뒤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는지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테고 이렇게 세계화에 대해서는 역행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가혹한 제재가 국제적인 제재가 미국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세계화라는 게 계속 이어졌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화가 종식되고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굿바이 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왜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세계화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잘 이렇게 가성비 좋은 효율성이 아주 높은 체제로다가 유지되고 있던 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중산층의 붕괴가 세계화를 종식시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화를 통해서 서구의 자본들은 아주 효율성 높은 가성비 좋은 경제 질서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싼 원자재, 석유나 구리, 광물 같은 싼 원자재를 공급받아서 싼 노동력을 통해서 싼 값에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래서 대량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게 공산권이든 뭐 그 자유진영이든 상관하지 않고 노동에도 국적이 있는 게 아니고 자본에도 국적이 없다. 그냥 물건만 싸게 소비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 아니냐. 이렇게 됐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게 그 30년 동안 통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중산층들은 지난 30년 동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보니까 뭐 슈퍼마켓에 가서 또 월마트에 가보면 물건값이 싸진 거는 이건 좋은데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은 늘어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소득은 늘어나지 않더라. 왜냐? 전 세계에서 싼 값에 50만 원, 10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이 물건을 만들겠다는 나라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굳이 300만 원, 400만 원 줘야만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미국에 세울 이유가 있겠느냐? 없더라는 거죠. 당연히 미국의 노동자 계층, 중산층 계층들은 여기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투자가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실질적인 소득이 거의 정체됐습니다. 남 좋은 일만 시켰더라는 거죠. 그걸 미국 중산층들이, 미국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 2011년에 이 운동이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 당시에 구호가 우리가 99%다 였잖아요. 미국의 1%의 자본가들이 미국의 75%의 부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불평등,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빈곤 격차가 워낙 극심하게 나다 보니까 더 이상 미국의 중산층 서민층들이, 노동자 계층들이 참지 못하고 일어난 게 바로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세계화에 대해서 미국의 국민들이 의심의 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게 결국은 왕서방은 따로 있었구만. 월마트에서 물건값을 싸게 사는 건 좋았는데 보니까 내 소득은 자산은 그렇게 늘어나는 게 없고 전부 다 이 1%로 모든 자산이 집중되더라라는 걸 미국의 중산층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계화가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중국의 추월입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보니까는 미국보다도 더 커지겠더라. 중국의 GDP가 미국보다도 빠르면 2028년이면 더 커지겠더라. 물론 GDP가 더 커진다고 해서 패권이 옮겨가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이 부분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공포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깨달았습니다. 세계화로 혜택을 우리가 많이 보긴 봤지만은 진짜 왕서방은 따로 있었구나라는 걸 중국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싼 노동력을 통해서 저부가가치의 제품을 세계의 서구 세계에 싼 값에 공급하는 그 세계의 공장 역할을 중국이 했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저임금으로다가 중국의 부가가치를 다른 나라의 서방 세계에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다 해서 하이테크 산업, 정말 돈 되는 산업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다가 영역을 넓힌 거잖아요, 중국이.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과거 뭐 시계나 옷가지, 신발, 뭐 그 싸구려 전자제품 이 정도나 만들어서 서방 세계에 싼 값에 공급할 줄 알았던, 그리고 그런 목적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슬슬 선을 넘기 시작해서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최첨단 5G, 6G 통신기계, 통신 장비에 이르기까지 점점 이 선을 넘더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은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중국의 GDP가 곧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우려가 생긴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2021년 WTO 체제에 중국을 편입시킬 때까지만 해도 고양이 새끼인 줄 알았는데 과소평가했던 거죠, 중국을. 이제 와서 보니까 호랑이가 돼버린 겁니다. 중국의 GDP가 미국을 빠르면 2028년이면 추월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경제 규모가 중국이 더 커진다면은 미국 체제, 미국 중심의 확고한 그 동맹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피보다 진한 게 돈이거든요. 미국에서 애써 구축해놓은 이 국제 질서, 동맹 질서를 갖다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게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 상태로 그냥 더 크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트럼프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무역으로다가 전쟁을 개시를 했습니다. 중국의 고효율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당연히 미국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똑같이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이라는 거는 사실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잘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중국에 파는 물건보다 중국이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파는 물건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무역으로 일으킨 전쟁은 이게 미국이 완패했습니다. 중국의 상대가 되질 않았던 거야. 바이든은 이걸 알았죠. 무역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가 뭐냐? 아킬레스건이 뭐냐? 바로 기술이더라. 무역에서 이번에는 기술로다가 패권 전쟁의 포문을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기술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AI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신산업, 하이테크 산업을 일으키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반도체가 워낙 많이 필요한데 역설적으로 가장 뒤떨어진 기술이 바로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기술이었거든요. 정확히 아킬레스건을 알았던 거죠. 기술을 통해서 중국을 고립시키자, 배제시키자.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 1대1로 붙자 이거였었거든요. 그게 버겁다는 걸 바이든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맹국과 같이 가자. 우리 동맹 아니냐, 미국의 동맹 아니냐. 한국, 일본, 대만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하이테크 국가들이 같이 중국을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그 동맹에 참여하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정확히 약점을 찾아서 노리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뭐 그렇게 뒤떨어진 나라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는데 반도체라는 건 원래 미국에서 발명된 물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원천 설계나 원천 특허 기술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이죠. 미국의 반도체 이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소재와 장비로 한국과 대만이 대량 생산을 해서 이걸 중국이라는 시장에 공급해서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전화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뭐 가전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이런 국제적인 세계화를 통해서 협업 질서가 유지됐었는데 이 질서를 이제 깨자는 거죠. 중국은 빼자라는 게 바로 지금의 기술 전쟁의 포문을 반도체가 연 거고 앞으로도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똑같은 이 패권 경쟁이 기술 경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지금은 이제 배터리에서 2차 기술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계화를 무덤 속으로 집어넣은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화는 더 이상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세계 경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금융 경제권 그리고 이 유라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 경제권으로다가 완전히 블록으로 두 개의 블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옛날처럼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다 같이 서로 부족한 건 싼 데서도 좀 싸다 쓰고 싸게 만들 수 있는데 니네들이 좀 싸게 만들 수 있어 그럼 니네들이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싸게 소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물건을. 이렇게 해서 서로 분업 체계에 비스무리하게 됐었는데 그런 건 이제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 살자. 여기도 여기까지만 잘 살자. 서로 교류 이런 거 없어. 라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옛날에는 자본의 국적이 어디 있고 노동의 국적이 어디 있어. 지난 30년 동안의 세계화는 국적이 없는 경제였었지만은 지금은 국적이 다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성비와 효율성이 예전에는 최고의 경제적인 목적이었다면은 지금은
이념과 체제, 명분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30년 전에 바로 딱 이 세상이었거든요.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세계화가 되기 이전에는 이게 가장 중요시되는, 그래서 뭔가 물건값이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다시 이 세상이 세계화 시절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찌 보면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 미국의 중산층들이 그걸 깨달았고 중국이 깨달았기 때문에 서로 왕서방은 따로 있구나. 자본만 배를 불리는 이 세계화를 더 이상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무덤 속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 결정적인 대못을 박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제 경기가 침체됐다고 해서 경기 살린다고 돈을 풀면은 물가가 튀어오르는,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지만, 그래서 마음껏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릴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왜냐? 바로 물가가 튀어오르니까. 이러면 더 큰 고통이 뒤따르거든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침체시킬 수밖에는, 경기를 파괴시키는 것밖에는 이 물가를 잡을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껑충껑충 공격적으로 막 올리는 거거든요. 금리를 올려야만이 경기가 침체된다. 그래야만이 튀어오르는 물가를 다시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 방법밖에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곧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다만 그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경기 침체가 과거 대공황 1930년대 그 대공황 시절처럼 막 모든 걸 다 쓸어버리는 아주 강도 높은 대공황의 퍼펙트 스톰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고만고만한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소용돌이 정도 수준의 경기 침체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예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강도로 올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퍼펙트 스톰이 될 거냐, 아니면 작은 소용돌이에 그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사실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와 봐야 아는 거겠죠. 자, 이번 주 화요일 이제 방영되는 인플레이션 관련 시사교육 창 보시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다가올 경기 침체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지혜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살려고 천원 올린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죽게 생겼으니까. 과거의 저물가 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물가 시대의 정원을 의미합니다.